29의 정교수가 된 천재 철학자, 독일 철학기에 그야말로 록스타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쿠스 가브리엘인데요. 이 사람이 단 하나의 정말 도발적인 아이디어로 현대 철학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거든요. 그 핵심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세요? 정말 도발적이죠? 세상의 모든 철학 논쟁을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릴 것 같은 이 선언이 바로 가브리엘 철학의 심장입니다. 근데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 말을 딱 들으면 머릿속에 바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아니, 잠깐만. 내 눈앞에 지금 컴퓨터도 있고 손에 폰도 쥐고 있는데 세계가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네,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부터 이 거대한 역설의 실타래를 저랑 같이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세계라는 개념부터 한번 흔들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세계나 우주라고 하면 뭐랄까 모든 걸 담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상자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 안에는 은하계도 있고 지구도 있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자신도 전부 들어있죠. 모든 것들의 총합. 이게 바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세계관입니다. 자, 그런데 가브리엘이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좋아요. 모든 걸 담고 있는 그 거대한 세계라는 상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상자 자체는 어디에 있죠? 더 큰 상자 안에 있나요? 그럼 그 더 큰 상자는 또 어디에 있고요? 이건 논리적으로 끝이 없어요. 무한 반복이죠.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애초에 모든 걸 다 담는 단 하나의 세계라는 건 생각할 수조차 없는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의 세계라는 게 무너진 자리에는 대체 뭐가 들어설까요? 여기서 가브리엘이 정말 기가 막히고 우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의 핵심 개념이 바로 의미의 장입니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건요, 그냥 거대한 상자 안에 물리적으로 툭 놓여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맥락, 그러니까 바로 이 의미의 장 안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의미를 가질 때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예시를 보면 감이 확 오실 겁니다. 여기 꽃 한 송이가 있어요. 식물학이라는 의미의 장에서 보면 이 꽃은 그냥 특정 종에 속하는 식물일 뿐이죠. 하지만 이 똑같은 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순간 이 꽃은 로맨스라는 새로운 의미의 장에 등장하면서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됩니다. 보세요. 존재는 하나가 아닌 거예요. 어떤 장에 나타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 다른 실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었으니까 이걸로 우리 자신, 바로 인간의 의식에 대한 아주 지배적인 생각에 한번 정면으로 도전해 보자고요. 요즘 과학, 특히 뇌과학을 보면 이런 주장을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복잡한 생각들, 심지어 나라는 느낌까지도 결국엔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결과물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가브리엘은 딱 잘라 말해요. 뇌는 생각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하자면 TV 같은 거예요. 우리가 TV를 아무리 열심히 뜯어봐도 그 안에서 드라마 주인공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뇌를 스캔해서 뉴런이 반짝이는 걸 볼 수는 있어도 당신이 왜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는지 그 이유나 감정의 내용 자체는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경험은 뇌라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정신이라는 의미의 장에서 펼쳐지는 거니까요. 이 철학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이걸 적용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 과학은 이걸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 같은 호르몬 작용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죠. 하지만 의미의 장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랑은 둘이 함께 만들어온 약속, 기억,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르는 둘만의 농담 같은 것들로 짜인 아주 특별한 현실이에요. 설령 뇌에서 호르몬 수치가 좀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그 사랑의 장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죠. 직장에서의 나는 어떨까요? 우리는 가끔 연봉이라는 숫자로 내 가치가 매겨지고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부품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정말 일부일 뿐이에요.
당신은 경제라는 장 외에도 동료에게 영감을 주는 협력의 장에서 또 퇴근 후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되는 가족의 장에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수많은 의미의 장들이 겹쳐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우주와도 같은 거예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숨이 멎는다고 해서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남긴 생각과 영향력,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그는 역사와 기억이라는 의미의 장 안에 분명히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숨쉬는 겁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인공지능 AI는 어떨까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확률 높은 답을 계산해내는 통계의 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죠. 하지만 AI는 자기가 만들어낸 시가 왜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향한 인간의 갈망이 뭔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로 삶이라는 결정적인 의미의 장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뭐랄까, 새로운 인본주의의 선언 같은 거예요. 핵심은 정말 이겁니다. 당신은, 우리는 뇌라는 1.5kg짜리 물질 덩어리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광활한 풍경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요, 우리가 맺는 관계들 속에 있고요. 우리가 감동받은 예술 작품 속에, 친구랑 나눈 소중한 기억 속에,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신념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바로 나라는 우주를 만드는 거죠. 가끔은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데이터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바로 그 측정 불가능한 빈틈이야말로 알고리즘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우리 인간다움의 가장 빛나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렇게 모든 걸 숫자로 바꾸려는 과학만능주의 시대에 숫자로 잴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의미를 찾아가는 것. 어쩌면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철학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게 해주는 새로운 계몽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아주 깊이 있는 탐구는요, 현대 철학계에서 가장 도발적인 주장을 펼치는 한 사상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뇌과학 이야기나 인공지능 이야기뿐이잖아요. 그렇죠. 서점만 가도 뇌과학 책이 베스트셀러에 쫙 깔려있죠. 맞아요. 인간의 우울함은 세로토닌 부족 때문이고 사랑은 그 도파민 분비의 결과이며 머지않아 AI가 인간의 지성을 완벽히 대체할 거다. 이런 예측들이 지배적인 시대잖아요. 인간의 모든 행동이나 감정을 그저 데이터와 생물학적 수치로만 설명하려는 압도적인 흐름이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아주 이상하고도 파격적인 선언을 던지며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탐구를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도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인간의 가치를 다시 되찾는 철학적 여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다루게 될 자료들의 주인공은 바로 독일의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입니다. 그 20대 아주 젊은 나이에 대학교 정교수가 된 분이죠? 맞습니다. 무려 20대의 나이에 독일 대학교 정교수 자리에 오르며 철학계의 록스타로 불리는 천재죠. 흔히 철학자라고 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차가운 강단에 갇혀서 먼지 쌓인 옛날 책만 파고들 것 같잖아요. 약간 고리타분한 이미지가 있죠? 네, 하지만 가브리엘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인공지능과 뇌과학이 지배하는 이 차가운 현대사회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요? 네, 알고리즘과 숫자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 아주 치열하게 사색하고 발현하는 학자입니다. 철학계의 록스타라는 표현이 진짜 딱 어울리네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향해 던진 도발이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처음 들으면 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단 한 문장이 있잖아요. 청취자님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강렬한 훅이죠.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요? 솔직히 저부터도 딱 들었을 때 반발심이 확 생기거든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철학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뭐랄까 약간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는 선언이니까요. 아니, 당장 제 눈앞에 이 마이크가 있고 밖에는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지나다니고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는데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뇨?
이 현실을 전부 부정해버리는 건가요? 그게 영화 매트릭스처럼 모든 게 다 환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당연히 그런 극단적인 허무주의나 현실 부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이크도 존재하고 자동차도 존재하고 별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면 대체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브리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개별적인 사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담고 있다고 믿는 거대한 단 하나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거대한 단 하나의 세계요? 네, 이 철학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상상해보면 이해가 훨씬 쉬운데요. 우리는 흔히 우주나 세계를 생각할 때 세상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아주 거대한 보자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아, 보자기요? 그러니까 아주 커다란 주머니나 상자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 안에 태양계도 들어있고 지구도 들어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지금 이 녹음실 안에 마주 앉아있는 우리 둘까지 쏙 들어가 있는 모든 걸 다 감싸 안는 제일 큰 바탕화면 같은 거잖아요.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이게 반박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논리적으로 파고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단 하나의 거대한 세계라는 보자기가 진짜로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그 보자기 자체는 또 어디에 담겨야 할까요? 그러니까 보자기를 담는 보자기요? 그렇죠. 그 세계를 담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더 큰 세계가 필요해집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그 더 큰 세계는 또 어디에 존재해야 할까요? 또 그 바깥에 무언가가 필요해지겠네요. 계속 무한반복이잖아요. 맞습니다.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 아시죠? 열면 또 나오고 열면 또 나오는 그런 끝도 없는 무한한 모순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그 패러독스 같은 거네요. 네, 논리 철학에서 말하는 모든 집합을 포함하는 집합은 존재하는가라는 유명한 역설과 결을 같이 하죠. 결론적으로 가브리엘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세상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이란 세계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환상일 뿐 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정확합니다. 와, 잠깐만요.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담는 가장 큰 상자라는 개념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군요. 네, 상자가 존재하려면 상자를 놓을 공간이 필요한데 모든 것의 상자 바깥에는 더 이상 공간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듣고 보니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말이 안 되네요. 그런데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단일한 객관적인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고 치죠. 네, 그럼 그 거대한 텅 빈 자리에는 대체 뭐가 남는 겁니까? 세상이 하나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파편화된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 이 논의가 우리를 결코 혼돈이나 허무로 이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 다행이네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세계가 논리적으로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가브리엘은 수억 개의 서로 다른 의미의 장들이 채워진다고 설명합니다. 의미의 장이요? 영어로면 fields of sense라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번역된 용어라 그런지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식물을 하나 상상해 보세요. 네, 잡초 같은 거요? 맞습니다. 거리를 청소하는 미화원이나 농작물을 키우는 농부의 눈에는 그 식물이 그저 뽑아내야 할 귀찮은 잡초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농약 쳐야 할 대상이죠. 하지만 식물학자가 그 식물을 볼 때는 세밀한 관찰과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아, 시선에 따라 달라지네요. 그런데 만약 방금 사랑에 빠진 연인이 길을 걷다가 그 꽃을 꺾어서 상대방에게 건넨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취자님도 이런 낭만적인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오, 완전히 다르죠? 네, 그 순간 그 식물은 단순한 잡초나 생물학적 표본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 사랑의 맹세라는 완전히 새로운 실제가 됩니다. 아, 어떤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 그 본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농부에게는 농업이라는 의미의 장에서 잡초로 존재하고 연인에게는 로맨스라는 의미의 장에서 사랑의 증표로 존재하고요. 똑같은 식물인데도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동일한 물리적 대상이라도 어떤 맥락, 즉 어떤 의미의 장에 나타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실제가 됩니다. 가브리엘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특정한 의미의 장 속에 나타난다는 뜻이라고 정의하거든요. 세상은 과학 법칙만으로 딱 잘라 정의될 수 있는 단일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처럼 무수히 많은 진실의 층위들로 겹겹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참 로맨틱하면서도 통쾌한데요. 오히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와 상황들이 각자의 맥락 안에서 그 자체로 완벽하게 진짜 현실이라고 긍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 하나의 잣대로 세상을 평가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파격적인 선언은
결국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이 저마다의 의미를 가진 독특하고 경이로운 실제임을 증명해주는 다정한 철학적 초대장인 셈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현대 주류 과학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가브리엘의 이 다채로운 철학이 아주 정면으로 쾅 하고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충돌이죠. 사실 우리는 지금 과학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모든 건 증명 가능해야 하고 데이터로 환원되어야만 진짜라고 믿으니까요. 네, 특히 뇌과학의 권위는 엄청납니다. 서점 몇 대만 가도 당신의 뇌를 속여라, 도파민 신경회로 어쩌고 하는 책들이 휩쓸고 있고요. 누군가 우울해하면 친한 친구마저도 야, 그거 철학적 고뇌가 아니라 그냥 뇌의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져서 그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햇빛 보고 거르라고 하죠. 맞아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그거 뇌에서 옥시토신이랑 도파민 분비되는 화학 반응이야. 유효기간 3년이면 끝나. 이렇게 모든 감정과 사고를 뇌의 신경세포의 생물학적 작용으로 환원해버리곤 합니다. 가브리엘은 바로 그 유물론적이고 뇌중심적인 사고방식의 한계를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과학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네,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그가 뇌과학의 성과 자체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뇌과학은 훌륭한 학문이죠. 하지만 뇌가 인간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뇌과학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장이라고 믿는 현대인들의 오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거군요. 핵심 논리는 명확합니다. 뇌는 인간이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생물학적 조건, 즉 장비일 뿐이지 결코 사고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소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가브리엘이 뇌과학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든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더라고요. 텔레비전 이야기였죠, 아마. 네, 텔레비전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아주 찰떡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엄청 흥미진진한 로맨스 드라마를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죠. 밥권 먹으면서 보고 있는 거죠. 남녀 주인공이 빗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는 아주 슬픈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드라마 내용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주인공들이 저렇게 우는 진짜 물리적 이유를 찾겠다고 텔레비전 뒷면을 드라이버로 다 뜯어본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상만 해도 황당하네요. 그리고 그 복잡한 전자 회로판, 칩셋, 전선들 사이를 아무리 최첨단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들 그 차가운 금속 부품들 사이에서 땀 흘리며 연출하는 방송국 PD나 가슴 아파하는 주인공의 슬픔 자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기판에는 그냥 전류만 흐를 뿐이니까요. 그렇죠. 텔레비전의 전원 공급 장치나 디스플레이 패널이 고장나면 화면이 꺼지고 우리가 드라마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명백한 물리적 사실입니다. 하드웨어가 고장나면 소프트웨어도 안 돌아가니까요. 네, 하드웨어가 없으린 안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의 아름다운 스토리라인이나 배우들의 절절한 감정이 그 기계 부품 속에 물리적인 형태로 들어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뇌과학자들에게 던지는 질문도 똑같은 거네요. 당신들이 최첨단 fMRI 기계로 인간의 뇌를 촬영하면 특정 생각을 할 때 뇌의 어느 부위에서 피가 몰리고 신경세포가 번쩍번쩍 빛나는지는 찍을 수 있을 거다. 네, 불이 들어오는 건 보이죠. 하지만 그 촬영된 뇌 사진 속에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철학적 고뇌의 내용이나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 그 자체가 찍혀 있느냐 이거군요. 당연히 뇌 사진에는 단백질 덩어리와 전기 신호만 있을 뿐 생각의 내용이 찍히진 않겠죠. 드라마 내용이 회로판에 없는 것처럼요. 그 지점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의미의 장이 다시 화려하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물리적인 두뇌라는 장비가 작동하는 것은 생물학의 장 또는 물질의 장입니다. 네, 전류가 흐르는 곳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철학적 논의에 호기심을 느끼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사고의 장 혹은 정신의 장입니다. 이 두 개는 엄연히 다른 층위에서 다른 규칙을 가지고 실제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완전히 다른 장이라는 거군요. 물질의 장으로 정신의 장을 온전히 환원시켜서 설명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철학자들의 현학적인 말장난이 아니라 이 개념이 청취자님들의 팍팍한 일상적인 현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삶의 구체적인 영역으로 한번 끌어내려 보겠습니다. 좋은 접근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테마, 연애, 직장생활,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 철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연애부터 살펴볼까요? 앞서 짚어주셨듯 뇌과학의 렌즈, 즉 유물론적인 생물학의 장에서 연애를 보면 그것은 아주 건조해집니다. 너무 삭막하죠. 유전자 생존과 종족 번식을 위해 뇌가 호르몬을 분비해서 서로에게 눈이 멀게 만드는 얄팍한 트릭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가브리엘의 철학은 여기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사랑이 오직 그런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일 뿐이라면 우리에게는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왜 하필 이 넓은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서 바로 그 사람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 번식과 도파민 분비만이 목적이라면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아무나 만나도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사랑은 전혀 그렇지 않죠. 맞아요. 도파민에 취한 거라면 왜 굳이 그 사람의 특정한 말투? 남들은 하나도 안 웃기는데 둘만 배 잡고 웃는 실없는 농담? 같이 걸었던 밤거리의 공기 같은 것들에 집착하겠어요. 이런 섬세한 맥락들은 fMRI 기계로 들여다보는 물질의 장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죠. 발견할 수 없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의미의 장 안에서는 이 우주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절대적인 실제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 분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랑이 가짜였던 게 아니니까요. 두 사람이 켜켜이 쌓아올린 그 눈부신 서사들이 관계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거잖아요.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생물학적 장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고유한 장터에서 우리는 의미를 교환하고 실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논의를 조금 더 차갑고 현실적인 공간으로 옮겨볼까요? 바로 직장 생활입니다. 사실 이 철학이 가장 필요한 곳이 아닐까 싶어요. 연애야 원래 감정적인 영역이지만 직장은 철저하게 숫자와 효율성의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성과로 말하는 곳이죠. 청취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는 종종 거대한 기업이라는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나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 스스로를 느끼곤 하거든요.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실존적 우울감입니다. 자신이 엑셀 시트 안에 실적 숫자나 연봉표 안에 직급으로만 평가받는 단일한 경제의 장에 완전히 갇혀 있다고 스스로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장 안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면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요. 하지만 가브리엘의 렌즈, 그 수많은 의미의 장들이 겹쳐 있다는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직장에서의 나는 경제의 장에서는 그저 대리나 과장일지 몰라도 동시에 다른 장에도 속해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님은 누군가의 인사고과 점수로만 증명될 수 있는 납작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후배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잡아준 따뜻한 멘토로서 관계의 장에 실제할 수 있고, 퇴근 후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쓴다면 예술의 장에서 창조자로서 실제합니다. 퇴근하고 문을 여는 순간 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가족이라는 의미의 장의 중심이 되죠. 인간은 단 하나의 직장인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수억 개의 빛나는 의미의 장들이 겹겹이 포개어진 거대하고 경이로운 우주입니다. 와, 하나의 장에서 좌절을 겪는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네요. 이거 아주 강력한 위로가 되는데요. 네, 한 장터에서 물건을 못 팔았다고 다른 장터에서도 실패하는 건 아니니까요. 든든한 방패막을 하나 얻은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테마, 어쩌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질문인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드웨어가 망가지면 소프트웨어도 끝나는 거 아닌가요? 보편적인 두려움이죠. 유물론자들의 논리대로라면 심장이 멈추고 뇌 기능이 정지해서 단백질이 분해되면 그걸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영원히 무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요. 유물론의 관점에서는 생물학적 생존이라는 오직 단 하나의 장만 존재하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의 의미조차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까 텔레비전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텔레비전이라는 기계의 전원이 영구적으로 꺼져서 폐기 처분되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그 안에서 방영되었던 훌륭한 드라마의 각본이나 메시지 자체도 우주에서 영원히 소멸하는 걸까요? 아니죠. 텔레비전 기계는 고물상에 가서 박살이 났겠지만 그 드라마가 남긴 감동과 스토리는 그걸 본 사람들의 기억 속에 혹은 대본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계속 남아있잖아요. 정확합니다. 한 사람의 존재 역시 단순히 생물학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장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 사람이 생전에 정성 들여 남긴 글귀, 그가 깊이 사랑하고 교감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따뜻한 기억들, 그리고 그가 세상을 향해 던졌던 선한 영향력과 도덕적 실천들은 생물학적 심장이 멈춘 뒤에도 계속 존재합니다. 다른 장으로 옮겨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역사와 기억이라는 의미의 장 안에서 여전히 펄떡이며 실제하고 작동하는 거죠. 진짜 소름이 돋네요. 육체라는 장에서의 활동은 끝났지만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과 교류함에 만들어낸 수많은 의미의 장들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통찰이군요.
죽음조차도 인간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다니 철학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위안 같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시대적 배경으로 연결해 본다면요. 가브리엘의 이런 사유는 지금 이 순간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며 막연한 실존적 불안감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나침판이 되어줍니다. 아, 맞아요. 요즘 정말 AI 때문에 다들 난리도 아니잖아요. 위기감이 엄청나죠. 챗 GPT가 저보다 이메일도 더 매끄럽게 잘 쓰고 그림 그리는 AI 프로그램이 웬만한 예술가들보다 더 창의적인 이미지를 순식간에 뽑아내는 걸 보면서 다들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육체 노동만 기계가 대체할 줄 알았거든요. 이제 지적인 노동도 위협받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지적이고 창의적인 영역까지 AI가 다 해버리면 우리 인간이 설 자리는 대체 어딘가? 인간은 그저 연산 속도 느린 열등한 생명체로 전락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여기에 대해 가브리엘은 뭐라고 답하나요? 그의 대답은 뇌과학을 비판할 때만큼이나 명쾌하고 단호합니다. 거대 언어 모델 같은 AI가 아무리 유려하고 뛰어난 문장을 만들어낸다 해도 그것은 결국 통계와 확률의 장 안에서 기계적으로 연산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통계와 확률의 장이요? 네, AI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단어 뒤에 저 단어가 올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가장 그럴듯하고 매끄러운 결과를 출력할 뿐입니다. 그저 아주 고도화된 확률 계산기일 뿐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AI는 자신이 출력한 아름다운 시 구절이 누군가의 깊은 슬픔을 위로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 때 그 절절한 간절함을 절대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감정이 없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AI는 피가 흐르고 상처받고 늙어가는 유한한 삶이라는 의미의 장속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해 본 적 없는 존재가 쓴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가는 그냥 단어의 배열일 뿐 생명력이 없죠. 여기서 오늘 소스 자료에 등장했던 아주 재미있고 핵심적인 비유 하나를 전문가님께서 꼭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비빔밥 예시입니다. 이게 AI와 인간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뼈가 있는 예시죠. 청취자님이 오늘 점심으로 비빔밥을 드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왜 비빔밥을 먹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묻는다면요. 만약 뇌과학이나 AI의 통계적, 생물학적 시각으로만 인간을 분석한다면 대답은 아주 건조해집니다. 당신의 뇌 시상하부가 혈당 수치 저하를 감지했고 신체 유지를 위해 탄수화물과 나트륨 섭취 명령을 내렸다. 마치 진단서 같네요. 게다가 당신의 과거 식습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늘 점심시간에 한식을 선택할 확률이 85%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겠죠. 틀린 말은 아닌데 듣고 보니 기계의 배터리 충전 과정 설명하는 것 같아서 묘하게 기분이 나쁘네요. 인간의 행동을 생물학적 인과관계나 데이터로만 환원해버리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오직 혈당 보충과 데이터적 확률 때문에만 그 수많은 메뉴 중에 비빔밥을 고른 걸까요? 어쩌면 당신이 굳이 비빔밥을 비벼 먹은 진짜 이유는? 진짜 이유는요? 며칠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어릴 적 양푼에 쓱쓱 비벼주시던 그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투박한 손맛이 미치도록 그리워서 그 위로가 당장 필요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AI는 혈당 저항이 일측하고 당신의 입맛을 데이터로 분석해 비빔밥을 추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빔밥 한 숟가락에 담긴 할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은 결코 연산해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하죠. 과학적 수치나 AI의 데이터 알고리즘으로는 절대 측정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이 아련한 그리움.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왜 이것을 욕망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묻고 감각하는 이 틈. 틈이요? 네, 이 간격이야말로 인간을 단순한 고기 기계나 단백질 덩어리가 아닌 온기와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증거라는 것이 가브리엘의 핵심입니다. 흔한 비빔밥 한 그릇에 이렇게 깊은 철학이 담겨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생물학적 효율성이나 알고리즘의 최적화 논리로만 따지면 인간은 때로 기계보다 훨씬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감정적인 선택을 거듭하는 존재잖아요. 매번 효율적인 선택만 하진 않죠. 하지만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바로 그 데이터로 환원되지 않는 낭비들, 비논리적인 그리움, 맹목적인 사랑, 손해를 보면서도 지키려는 도덕적 고뇌 같은 것들이 오직 인간의 정신이라는 특별한 의미의 장 안에서만 찬란하게 빛난다는 사실이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성적이고 연산적인 능력을 압도해 나가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이성이라는 차가운 능력 너머에 있는 의미를 창조하고 느끼는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아주 시적절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숨가쁘고 깊었던 탐구를 서서히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그 복잡한 논리들을 거쳐 결국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슴 뜨거운 메시지를 제가 감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당신이라는 위대한 존재를 물리적인 뇌라는 그 작고 어두운 두개골 안에 혹은 엑셀시트의 숫자에 AI의 확률 데이터 안에 스스로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단백질의 화학 반응이나 통계 수치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맺고 있는 수많은 따뜻한 관계들, 당신이 눈물 흘리며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고자 지켜내는 도덕적 신념들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히 많은 의미의 장에 아주 찬란하게 실제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각자가 숫자로 취한되지 않는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들을 발견하고 긍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뇌과학의 환원주의나 AI의 차가운 알고리즘이 결코 가두거나 통제할 수 없는 완벽하게 자유롭고 고유한 단 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가브리엘의 철학이 우리 삶에 던져주는 진정한 실존적 해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완벽하게 자유롭고 고유한 단 한 사람, 생각만 해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가고 숨통이 확 트이는 기분이네요.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가 다룬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암시되어 있던 흥미로운 개념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 어떤 개념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개념인데요. 바로 새로운 계몽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새로운 계몽주의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과거의 그 계몽주의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과거의 전통적인 계몽주의는 미신과 무지를 타파한다는 명목하에 인간과 세상을 오직 차가운 이성과 과학적 데이터, 수학적 법칙으로만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수치화하려 했죠. 이성만이 최고다, 이랬죠. 네, 그 부작용으로 오늘날 인간마저 뇌의 신경망이나 유전자 데이터 등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브리엘이 말하는 이 무수히 많은 다채로운 의미의 장들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의 절대적인 잣대로 세상을 통일하려는 폭력을 거부하는 태도야말로 폭력을 거부하는 태도. 네, 이 삭막한 인공지능 시대를 가장 인간답게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무장해야 할 새로운 계몽주의가 아닐까요? 세상을 데이터로 납작하게 누르는 대신 무한한 의미의 다양성을 깨닫고 존중하는 것 말입니다. 세상을 납작한 데이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억 개의 의미로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살려내는 새로운 계몽주의라니 정말 가슴 벅찬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렌즈 자체를 확 바꿔 끼운 기분인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 역시 즐거운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꼭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하루 당신은 당신을 가두려는 숫자와 효율성의 압박 속에서 어떤 당신만의 의미의 장을 지켜내셨나요? 과학과 알고리즘이 절대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그리움과 사랑이 담긴 그 고유한 새로운 계몽주의는 과연 어떤 눈부신 모습을 하고 있을지 스스로 한번 깊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엔 뇌를 자극하는 스마트폰 화면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이 중심이 되어 반짝이고 있는 그 수많은 아름다운 우주들을 천천히 유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